머지않아 김정은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북한은 셋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김여정, 김주애, 그리고 김한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주애와 김여정은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으로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모와 조카가 서로의 목을 겨누는 소리 없는 전쟁이지요.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백두혈통의 후계 구도를 관리하던 바로 그 심장부 말입니다. 저는 그 곁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권력 다툼의 끝에 설 이름은 결국 김한솔이 되리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별을 탄 고위 간부였습니다. 여러분, 조직지도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사람을 쓰고 자르는 일, 누구를 올려 세우고 누구를 나락으로 보낼지를 정하는 일, 그리고 수령 일가의 후계를 관리하는 일까지. 그 나라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가 바로 그곳이지요. 저는 그 심장부에서 백두혈통의 후계 구도를 다지는 실무를 직접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주워들은 소문이 아니에요. 그 방 안에서 제 두 손으로 서류를 만지며 보고 겪은 일들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심장부에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의 뒤에서 칼을 가는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종이 위에 서명 한 줄이 사람을 지우는지. 저는 그 은밀한 이치를 안에서 낱낱이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그 구조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 속은 이미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벌어졌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평양은 늘 화목합니다. 한 가족이 나란히 서서 웃고 손을 흔들지요. 그러나 카메라의 붉은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웃음 뒤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령의 여동생 김여정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어린 딸 김주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상에 둘러앉아 웃는 한 가족이지만 그 상 밑에서는 서로의 발등을 지그시 밟고 있지요. 그 미소가 무섭다는 것을 저는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고모 김여정과 조카 김주애. 한 핏줄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지요. 김여정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입이고 동시에 오빠의 칼이에요. 조직을 움직이고 정보를 쥐고 종이 한 장에 이름을 적어 넣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자리를, 때로는 목숨을 지우는 사람이지요. 회의장에 그녀가 들어서면 별을 탄 장성들조차 숨을 죽입니다. 저 역시 그 앞에서는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 서슬 앞에서 사람들은 충성이 아니라 공포로 허리를 굽힙니다. 저는 김여정이 서명한 종이 몇 장을 직접 손에 쥐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한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고 어린 자식들이 산골로 실려가는 운명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것을 그저 위에서 아래로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오랫동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공포로 세운 권위는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단단하던 사람이 미묘하게 초조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아이 때문입니다. 김주애. 아직 앳된 얼굴의 그 아이를 수령 김정은은 어느 날부터 미사일 앞에 열병식 단상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샛별 여장군이라는 낯뜨거운 호칭이 붙었고 백발이 성성한 노장들이 그 어린아이를 향해 허리를 굽혔지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온 그 아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수령의 자리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입니다. 2천만이 넘는 사람의 운명이 한 집안의 대물림,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백성이 아니라 핏줄이 먼저인 나라. 그것이 제가 몸담았던 그 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인형처럼 꾸며진 채 어른들의 박수 속에 서 있던 그 표정이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지요. 왕가의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을 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앞세운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샘속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씨앗인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불편해진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지요. 저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던 어느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겉으로 오가는 말은 더없이 공손했어요. 그러나 자리의 순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 스치듯 마주친 눈빛 하나하나에 말로는 다 옮기지 못할 팽팽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고모 김여정은 조카 김주혜에게 깍듯이 예를 갖췄지만 그 눈은 조금도 웃지 않았고 아이는 어렸지만 이미 자기를 떠받드는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가 어찌나 무겁던지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에도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회의가 끝나고 방을 나서던 어느 노장이 복도에서 제 소매를 슬쩍 잡고는 나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이 한자리에 있는 날이 줄어들수록 우리 목숨도 줄어드는 걸세. 저는 그 말을 웃어넘겼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평화가 얼마나 얇은 살얼음 위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김여정은 힘을 가졌고 김주혜는 명분을 가졌어요. 한 사람은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조직과 정보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령의 핏줄이라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명분을 쥐고 있지요. 힘과 명분이 한 사람에게 있으면 나라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둘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갈라져 있으면 그때부터 나라는 흔들리지요. 김여정에게는 조카가 언젠가 자신을 밀어낼 화근이고 김주혜의 사람들에게는 고모가 언젠가 아이의 자리를 가로챌 위협입니다. 두 진영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면서도 상대의 사람들을 하나씩 셈하고 있어요. 나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심장부 안에서 배운 가장 서늘한 진실이었지요. 다만 이 위태로운 균형을 지탱하는 못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못은 김정은 자신이에요. 그가 살아서 두 사람을 한 손에 함께 쥐고 있는 동안에만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눈을 한 번 부라리면 여동생 김여정도 딸 김주혜도 고개를 숙이니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굴러갑니다. 아무도 전체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맨 꼭대기의 한 사람만이 모든 실을 손에 쥐는 방식이지요. 저마다 자기 앞에 실 한 가닥만 쥔 채 그 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 한 사람이 모든 실을 쥔 그 못이 뽑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 못은 요즘 들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어요. 바로 그런 어느 날이었지요. 밀실의 낮은 목소리들 사이로 아무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외에 있는 한 사람, 김한솔이라는 이름이에요.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일의 장손, 백두혈통의 맞이 핏줄이지요.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다고들 하지요. 저 역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밖으로 떠돌다 자취를 감춘 사람이 이 무시무시한 판에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지요. 조심스러운, 그러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습의 세습, 숙청의 숙청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또 다른 폭군이 아니라 다른 백두, 피 냄새가 나지 않는 다른 얼굴인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얼굴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바로 김한솔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미처 몰랐습니다. 잊혔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훗날 이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는 마지막 카드가 되리라는 것을요. 저는 김여정과 김주애, 그리고 김한솔, 이 세 사람의 무게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뜬구름을 잡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 심장부 안에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들을 근거로 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 증언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반드시 닥칠 어느 날을 위한 준비가 되기를 바라요. 준비된 자만이 그날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나라의 어둠을 만든 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어둠이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를 끝까지 말씀드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제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입을 여는 이유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날 김정은이 쓰러지는 그 첫 순간부터 평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대개 총성과 포연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본 전쟁에는 총소리가 없었습니다. 관영매체 속 평양은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화목합니다. 붉은 깃발이 물결치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만세를 부르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매끄러운 화면 한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을 죽이고 서로의 등을 살피는지를요. 진짜 전쟁은 언제나 그 화면 바깥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먼저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실제 무게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은 김여정을 그저 수령의 여동생, 대변인쯤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안에서 본 그녀의 소나기는 그런 말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쓰고 자르는 일에 관여하고 무엇을 세상에 알리고 무엇을 묻어둘지를 정합니다. 남녘과 바깥을 향한 말의 수위까지 그 손끝으로 조율하지요. 한마디로 나라의 신경줄 여러 가닥이 그녀의 손을 거쳐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손끝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요. 김여정이 서류에 짧게 몇 자를 적어 내려가면 어제까지 멀쩡히 자리를 지키던 간부가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여러 번 제 손으로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사연도 변명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과 짧은 지시 한 줄뿐이었죠. 사람 하나를 지우는 데에 필요한 것은 그 몇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다음 서류에 자기 이름이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묻지 않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웠지요. 그것이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한 사람이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치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이유는 다시 그 아이입니다. 김주애. 언제부턴가 그 어린 딸 김주애가 아버지의 곁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던 날에도, 수만 병력이 발을 맞추던 열병식에서도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맨 앞에 서 있지요. 관영매체는 그 아이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 부르고 그 호칭의 무게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저 아이가 다음이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딸의 그림자가 날마다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어요. 아이의 옷차림 하나, 서 있는 위치 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지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로 사람들은 그날의 무게를 읽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귀엽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보겠지만 안에서 본 우리에게 그것은 냉정한 후계의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또렷해질수록 김여정의 자리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두 번째 사람이었던 김여정이 이제는 조카의 그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무렵 김여정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그늘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매가 굳어 있었고 회의 중에도 자주 딴 곳을 응시하곤 했어요.
권력의 정점에 가까울수록 두려움도 커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잃는 상상은 더 끔찍한 법이니까요. 권력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러지 못하지요. 저는 두 진영이 부딪히던 어느 회의 자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의논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자리 하나, 예산 한 줄을 놓고 버리는 소리 없는 힘겨루기였어요. 어느 부서를 누구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 그 물자를 어느 쪽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말은 더없이 정중했지만 오가는 문장마다 칼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실은 상대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자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누가 오늘 한 뼘을 얻고 누가 한 뼘을 잃었는지가 조용히 셈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나라의 국사가 한 집안의 세력 다툼으로 쪼그라드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민의 살림도 나라의 앞날도 그 방 안에서는 늘 두 번째 문제였지요. 첫 번째는 언제나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제 편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 다툼이 결코 그 방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윗물이 갈라지면 아랫물도 갈라지는 법이지요. 간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느 한쪽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고모 김여정의 사람인가 아니면 딸 김주애의 사람인가. 그 선택 하나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후계를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으니 자연히 한쪽으로 분류되었지요. 그때는 그것이 출세의 사다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훗날 그 사다리가 저를 이 낯선 땅으로 도망치게 만들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궁정 안에 모두가 서로를 향해 눈과 귀를 곤두세웁니다. 북한에서 감시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의 평양은 감시가 감시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의 전화를 엿듣고 그 엿듣는 자를 또 다른 자가 뒤따릅니다. 어제 함께 술잔을 기울인 동료가 오늘은 나를 윗선에 보고하는 자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말을 잃어갑니다. 진심은 가슴 깊이 묻고 입으로는 오직 정해진 말만 하지요. 회의장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심지어 제 집 안방에서도 저는 말을 골랐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그곳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생존의 규칙으로 새겼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는 처음부터 없지요.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 없는 전쟁의 값을 정작 궁정 사람들은 치르지 않아요. 그 값은 언제나 담장 밖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치릅니다. 두 진영이 서로에게 힘을 과시할 때마다 어디선가는 본보기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사라지며 남은 가족들은 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슬픔을 소리내어 우는 것마저 위험한 일이니까요. 잡혀간 사람의 아이는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 부모는 이웃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그저 힘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명단들을, 그 종이 위의 이름들을 옮겨 적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저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저를 찾아옵니다. 궁정의 바둑판 위에서 그들은 언제든 치워도 되는 돌인 셈이에요. 이 모든 위태로운 다툼이 그럼에도 아직 전면전으로 터지지 않은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지요. 그가 살아서 두 사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이 팽팽한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고모 김여정도 딸 김주애도 수령 김정은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니까요. 그는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위에서 홀로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인지도 모르지요. 아무도 너무 강해지지 못하게, 아무도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통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이 건재할 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주인을 잃습니다. 왕이 곧 나라인 체제는 왕이 쓰러지면 나라째로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모든 균형의 중심에 선 그 사람의 몸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걸음과 숨을 지척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기에 알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이 아슬아슬한 평화조차 실은 빌려 온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가 쓰러지는 날, 이 모든 균형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몸은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방아쇠가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몸, 조용히 꺼져가고 있는 그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시작될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뛰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던 그 심장 말입니다. 김정은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소문으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 숨소리의 변화를 지척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의 일정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늘 빼곡하던 공개 활동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생겨나지요. 며칠씩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날이 찾아지고 그럴 때마다 궁정 안에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관영 매체는 늘 그렇듯 현지 지도라고 둘러대지만 안에 있던 우리는 그 빈칸의 의미를 조심스레 읽고 있었어요. 무언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늘 정성껏 손질된 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본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몇 걸음을 걷고도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계단 하나를 오르는 데에도 곁 사람의 부축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제 몸 하나를 제 뜻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그가 의자에 앉으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인 적이 있었어요. 곁에 있던 간부 몇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을 스치던 말 없는 계산의 빛을요. 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두렵게 한 것은 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가 쓰러진 뒤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저는 후계를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김주애라는 이름이 후계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준비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름만 있었을 뿐 그 이름을 떠받칠 기둥이 없었습니다. 후계라는 것은 사진 몇 장 찍고 호칭 하나 붙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자기 사람을 심고 군을 장악하고 돈줄을 쥐고 오랜 세월에 걸쳐 충성의 그물을 짜야 하는 일이에요. 김정은 자신도 아버지 밑에서 십수년을 그렇게 다져진 뒤에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병이 너무 빨리 찾아왔으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김정은 자신에게 있었지요.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 김주애는 너무 어렸고 여동생 김여정은 너무 강했으니까요. 딸에게 힘을 실어주자니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했고
여동생에게 맡기자니 그 힘이 언젠가 제 핏줄을 삼킬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온전한 힘을 주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누구도 완성된 후계자로 세우지 않은 채 자신이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지요.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코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제 핏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2천만 인민의 운명이 한 사람의 병든 몸뚱이 하나에 통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시간을 끌고 싶어 한다고 해서 병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가 준비를 미루는 사이에도 그의 병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밤마다 같은 물음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날, 이 나라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상상은 늘 저를 식은땀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상의 첫 장면은 언제나 첫 사흘이었어요. 수령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첫 사흘, 그러니까 첫 72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도장은 누가 쥐게 되는가?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단추는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사흘은 나라 전체가 주인 없이 표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독재자가 후계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피를 보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평양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아니, 손에 쥔 무기가 무기인 만큼 그 위험은 몇 곱절이나 클 겁니다. 저는 그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공백을 파고들 사람들이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권력의 진공은 결코 오래 비어있지 않는 법이지요. 김여정과 김주애, 두 진영은 그날을 위해 저마다 사람을 심고 줄을 당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예요. 결국 총을 쥔 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갈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군인들의 충성이란 핏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이익을 향한 것이지요. 수령이 사라지고 나면 그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 군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무렵 몇몇 부대의 지휘관들이 은밀히 제 살기를 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다들 속으로는 그날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충성을 외치는 입과 살기를 재는 머리가 이미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북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강대국들도 같은 장면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핵이지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 공백 속에서 그 위험한 무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악몽입니다. 핵을 실은 미사일이 주인을 잃는 순간, 그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되지요. 워싱턴도, 베이징도, 서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서로 다른 셈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장면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예감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쓰러지는 그날은 북한 안의 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바깥의 손들이 반드시 이 판에 끼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잘못 흐르면 나라는 피바다가 되고 핵은 통제를 잃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 사흘의 공백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오히려 낡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침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파국과 구원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순간이지요. 물론 그 기회를 붙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공포의 체제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문을 열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성벽에도 반드시 금이 가는 지점은 있는 거죠. 저는 그 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에서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림길에서 세 사람은 각자 어떤 칼을 뽑아들게 될까요? 그의 심장이 마침내 멈추는 그날, 김여정과 김주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김한솔까지 이 세 사람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김정은의 심장이 마침내 멈췄다고 상상해 봅시다. 김정은이 쓰러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일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에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을 위한 준비를 손끝에 쥐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준비의 깊이를 저는 바로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녀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은 조직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움직이면 무엇이 돌아가는지, 어느 문을 두드리면 어느 방이 열리는지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어요. 정보도 그녀의 것이지요. 누가 어떤 약점을 쥐고 있고 누가 누구와 등을 맞대고 있는지, 그 은밀한 지도를 그녀만큼 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20년 세월이 있어요. 오빠의 그늘에서 권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힌 그 긴 시간 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김여정은 자기 사람을 요소요소에 심어두었습니다. 선전을 다루는 부서에도, 사람을 잡아들이는 기관에도, 심지어 수령의 곁을 지키는 자리에도 그녀의 눈과 귀가 박혀 있지요. 유고의 순간이 오면 그 눈과 귀들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정보를 실어 나를 겁니다. 남들이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갈피조차 못 잡을 때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을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유고의 첫 순간 가장 먼저 칼자루를 쥘 사람은 그녀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유리해 보이는 김여정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통성이에요. 김여정은 분명 백두혈통이지만 어디까지나 수령의 여동생이지요. 곁에서 오빠를 보좌하는 사람일 뿐, 그 자신이 수령의 자리에 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최고 권력은 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직계로 이어져 왔어요. 여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쌓아 올린 세습의 신화 자체를 흔드는 일이지요. 힘은 그녀에게 있지만 그 힘을 수령으로 포장해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수령이란 그저 힘센 통치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늘이 내린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여동생이 차지하려 든다면 인민은 물론이고 군부의 늙은 충신들조차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을 것이 뻔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 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로 좁혀져 있지요. 자기가 수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이 될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명분을 정작 어린 조카가 쥐고 있습니다. 김주애. 그 아이가 가진 것은 힘이 아니라 명분이에요. 그러나 북한에서 그 명분은 때로 어떤 힘보다도 무거운 것이죠. 수령의 직계 핏줄. 이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실력자도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직접 앞세운 딸 김주애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세습의 신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가장 정통에 가까운 이름. 그것이 김주애예요.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그 무거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지요. 그 아이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힘, 자기 세력이에요. 아이는 너무 어리고 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군을 호령해 본 적도, 사람을 부려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에나
존귀하신 분일 뿐.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면 아이를 지켜줄 방패는 아무것도 없을 거죠. 명분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입은 몸은 아직 혼자 설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런 후계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뒤에서 대신 나라를 주무르는 사람, 바로 섭정이지요. 그리고 그 섭정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아이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명분은 아이에게 있으니 그 아이를 앞세워 실권을 주면 된다. 이렇게 세많은 자들이지요. 아이를 방패로 세우고 그 뒤에서 진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지요.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정면으로 빼앗기 어려우면 방패 뒤에 숨어서 쥐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린 후계란 그런 자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섭정의 자리를 다름 아닌 김여정이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진 고모 김여정이 명분을 가진 조카 김주애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끌어안는 그림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 비극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지키는 후견인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허수아비로 앉혀두고 모든 것을 손에 쥐는 것이지요. 반대로 김주애를 떠받드는 세력이 먼저 고모를 쳐낼 수도 있어요. 조카의 이름으로 고모를 이협이라 낙인 찍어 제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하나죠. 한 지붕 아래 사는 고모 김여정과 조카 김주애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칼부림은 궁정을 반드시 두 쪽으로 갈라놓고야 말 겁니다. 한쪽에 서지 않는 자는 양쪽 모두에게서 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갈림 앞에서 언젠가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운명이지요. 그런데 이 싸움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곳에 있어요. 두 개의 칼이 부딪힐 때 정작 먼저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담장밖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요. 한쪽이 힘을 과시하려 누군가를 잡아들이면 다른 쪽도 질세라 또 다른 누군가를 잡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애먼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가족들이 무너질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지요. 그저 힘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 위세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목숨이 권력 다툼의 장식품으로 쓰이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궁정의 두 칼이 부딪힐 때마다 그 불똥은 늘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튈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상상만으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담장 밖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질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의 칼끝이 서로를 향해 번뜩일 때마다 죄 없는 목숨이 소리 없이 꺾여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낱 상상이 아니라 머지않아 반드시 닥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대체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김여정은 상대를 죽일 힘은 있지만 스스로 수령이 될 명분이 없지요. 김주애는 명분은 있지만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힘과 명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갈라져 있는 한 누구도 완전한 승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둘은 서로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그 위에 홀로 우뚝 설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백두혈통 세습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정통성을 몰아준 탓에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아무도 그 자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힘을 쥔 자에게는 명분이 없고 명분을 쥔 자에게는 힘이 없다. 그것이 그날의 평양이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이지요. 바로 이 교착이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소진해 갈수록 정작 그 옥좌는 점점 비어갈 겁니다. 고모가 조카를 누르고 조카의 사람들이 고모를 물어뜯는 사이에 정작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사라져 갈 겁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에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두 사람이 서로의 발목을 잡느라 함께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백두혈통의 두 칼은 서로를 겨누다 함께 무뎌지고 말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며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에는 애초에 승자가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 모두 지는 싸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라만 병들어 가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틈이야말로 전혀 다른 미래가 비집고 들어올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텅 비어가는 옥자는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는 법이지요. 그 진공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궁정안이 아니라 저 멀리 바깥에 있는 이름. 힘도 명분도 갈라진 이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잊혀진 맞이 핏줄. 그렇습니다. 김한솔이에요. 이제 그 텅 빈 옥좌를 채울 세 번째 이름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김한솔. 세상은 그를 잊었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저는 잊힌 것과 지워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장은 바로 그 지워진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부터 짚어야겠습니다. 김한솔은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정남은 김정일의 맏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핏줄의 순리로 따지면 김한솔은 김정일의 장손이자 백두혈통의 맞이 핏줄인 셈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권력은 김정일에게서 맏아들 김정남에게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지요. 어찌된 일인지 후계는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로 돌아갔고 맞이의 핏줄은 그렇게 변방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맞이 핏줄은 어째서 나라 밖을 떠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한솔의 아버지 김정남은 오래전 낯선 공항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 일이 있은 뒤 아들 김한솔은 자취를 감췄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기는 한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를 잊어갔지요. 그가 어느 나라에 몸을 숨겼는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안에서는 그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어요. 어떤 이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서방 어느 나라의 보호 아래 살아있다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만은 분명하지요. 안에서 지켜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잊힌 것이 아니라 잊힌 척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한솔이라는 사람에게는 다른 백두혈통과는 사뭇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 자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서구의 학교에서 공부했고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지요. 한때 그는 방송에 나와 통일을 꿈꾼다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백두혈통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핏줄들이 충과 공포를 배울 때 그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말을 배운 사람인 겁니다. 그가 쓰는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인민을 내려다보는 수령의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마주보는 말이지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낯설고도 따뜻한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지금도 제 귓가에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것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선한 바람 같기도 했어요. 바로 이 차이가 훗날 결정적인 것이 되지요. 세상은 그를 두고 위험한 인물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가 낡은 시대를 여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궁정 안에서도 그의 이름을 남몰래 떠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지요.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까지 감시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세습의 세습을 거듭하고 숙청의 숙청을 되풀이하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또 다른 폭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얼굴을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얼굴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바로 김한솔이지요. 그 이름은 지금도 궁정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지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정통성의 논리도 숨어 있습니다. 유교의 오랜 법도로 따지면
자리는 맞이에게서 맞이로 이어지는 것이 순리지요. 그 잣대로 보면 김한솔이야말로 김정은의 그 어떤 자식보다도 정통에 가까운 핏줄입니다. 궁정의 늙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논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요. 김정은의 세습은 원래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다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란 결국 사람들이 저 자리는 저 사람의 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나옵니다. 총으로 빼앗은 자리는 총으로 지켜야 하지만 순리로 얻은 자리는 마음으로 지켜지는 법이지요. 김한솔의 이름에는 바로 그 순리의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생각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것이지요.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인민은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한계지요. 김한솔은 북한 땅에서 산 적이 거의 없으니 백성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묘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이 한마디는 낯설물 단숨에 뛰어넘는 열쇠가 될 수 있지요. 억울하게 쓰러진 맞이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 이야기 하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에는 총칼로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힘이 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진실을 나눠왔습니다. 관영 매체가 아무리 거짓을 떠들어도 사람들은 장마당 한구석에서 소곤소곤 진짜 소식을 주고받지요. 억울하게 쓰러진 맞이의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총칼로도 끄지 못하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 묻지 않은 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여정의 손에도 그 체제 안의 실력자 누구의 손에도 지난 세월의 피가 묻어 있지요. 숙청과 처형의 그림자가 그들 모두를 따라다닙니다. 그 얼룩은 씻으려 해도 씻기지 않지요. 그러나 김한솔은 다릅니다. 그는 그 잔혹한 통치에 손을 담근 적이 없는 유일한 백두혈통인 겁니다. 그의 이름에는 누구를 굶겨 죽인 죄도 누구를 처형한 죄도 얹혀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가 나선다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궁금해할 테지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공포가 아니라 기대를 품게 하는 이름. 그 나라에서 그런 이름은 오직 그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원한을 넘어선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지요. 피의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새 출발을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한 그의 미래는 처형이 아니라 개혁이었습니다. 담장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에 문을 내는 것이었지요. 굶주림 대신 곡식을, 공포 대신 숨통을 여는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라야 비로소 남녘과 손을 맞잡을 수 있었어요.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통일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자 갈라진 두 땅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뛰었습니다.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제가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래를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그 그림을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냉정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매력에도 불구하고 김한솔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는 지금 나라 밖에 있고 제 손으로 부릴 군대도 조직도 없지요. 정통성이라는 명분은 훌륭하지만 명분만으로는 옥좌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힘없는 명분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지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정통성만 앞세우다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지켜줄 실질적인 힘이 없으면 한순간에 꺼지고 마는 거죠. 김한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촛불을 지켜줄 든든한 바람막이입니다. 그를 진짜 그 자리에 세우려면 반드시 바깥에 손이 필요할 겁니다. 그 손이 어디에서 뻗어오는지,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쥔 잊혀진 마주와 그를 실제 권좌로 밀어 올릴 바깥의 힘.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판을 짜는 일에 저는 훗날 제 남은 목숨을 모두 걸게 됩니다. 앞에서 저는 명분만으로는 옥좌에 오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솔이 아무리 정통에 가까운 핏줄이라 해도 그를 실제 그 자리에 앉히려면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딱 한 곳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저 자신도 참으로 오래 망설였습니다. 평생 미국을 원수라 배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하필 미국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통제되지 않는 핵이지요. 김정은이 쓰러지고 권력 공백이 생기면 그 핵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게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악몽이겠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예측 가능한 상대이지요. 미국은 이미 오래도록 김정은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상대와 씨름해왔지요. 웃으며 손을 잡았다가도 돌아서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대였으니까요. 그런 상대와의 협상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겪어온 터였어요. 그러니 대화가 통하는 새 얼굴이 나타난다면 미국이 그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구에서 자라 자유의 언어를 아는 사람, 피해 통치에 손대지 않은 사람. 미국의 눈에 그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까지 있지요. 미국이 원하는 안정과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명분. 이 둘을 한 사람이 동시에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이 카드를 그냥 흘려보낼 이유가 없겠지요. 여기에 미국이 손을 내밀 결정적인 명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입니다. 만약 김한솔이 권좌에 올라 핵을 내려놓고 나라의 문을 여는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수십 년 풀지 못한 북핵이라는 숙제를 단번에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지도자에게든 역사에 남을 만한 커다란 전리품이겠지요. 거래를 좋아하는 지도자라면 더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래이겠지요. 핵을 내려놓는 대가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것.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이 핵 문제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어르고 달래도 제재로 옥죄어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오랜 매듭을 새 지도자와의 거래 한 번으로 풀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든 탐낼 만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곁에 이 일에 가장 절실한 나라가 하나 더 있지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형제의 나라 말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한국은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지요. 무너져가는 북녘 사람들을 먹일 곡식, 새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살림과 손길 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움이겠지요. 저는 남녘으로 내려온 뒤에야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해도 오래전 헤어진 혈육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이 그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산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들을 저는 이곳에서 여러 번 보았지요. 그 오랜 그리움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도 강한 통일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설득할 새 박자가 갖춰지게 됩니다. 정통에 가까운 핏줄이 있고
오랜 골칫거리인 핵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있고 닫힌 나라를 열겠다는 방향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국제사회는 이 변화를 지지할 명분을 얻게 되지요. 새 지도자를 그저 쿠데타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계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명분이란 이렇게 안팎을 함께 설득할 때에야 비로소 힘이 되는 것이죠.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은 자와 정당한 계승으로 자리에 오른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의 사람은 늘 반란의 위협에 시달리지만 뒤의 사람은 세계의 인정을 등에 업게 되지요. 그러니 김한소를 어느 쪽으로 세우느냐가 이 판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판에는 결코 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결코 친미로 돌아선 통일, 한국을 제 국경에 두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들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사이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 방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국과 손잡은 나라가 들어선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반길 수 없는 그림이겠지요.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은 언제나 제 문 앞의 일을 가장 예민하게 여겨왔지요. 한반도에서 큰일이 벌어질 때마다 중국은 반드시 그 판에 손을 얹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번에도 중국을 빼놓고는 어떤 그림도 온전히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단단한 벽에도 틈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역시 국경 너머에서 핵이 통제를 잃고 날뛰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요. 수백만 난민이 제 나라로 밀려드는 것도, 전쟁이 코앞에서 터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요. 다시 말해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혼란인 겁니다. 그렇다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을 막아주는 대가로 중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협상. 바로 거기에 그 벽을 넘을 좁은 틈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란 상대가 마음속 깊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바로 그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혼란이라면 우리는 질서 있는 이행을 약속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살얼음 판을 걷는 협상이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에는 안과 밖을 이어줄 다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바깥의 뜻을 안으로 전하고 안의 움직임을 밖으로 잇는 사람 말입니다. 바로 저 같은 체제 안에 있다가 등을 돌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궁정의 지도를 알았고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도 알았지요. 그 정보와 통로가 없다면 바깥에 아무리 좋은 뜻도 안으로 스며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판에서 저 같은 사람의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테지요. 저는 그 다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그 위험한 길로 발을 내딛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제 냉정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 시나리오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통성도 지친 내부의 마음도 다리를 놓을 사람도 다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 권력으로 밀어 올릴 바깥의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은 한낱 꿈에 그치고 맙니다. 냉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요.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을 두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여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목숨과 한반도의 평화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쓸 수 있는 힘은 모두 끌어다 쓰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제 판을 짜는 데 필요한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쥔 잊혀진 맞이, 그를 밀어 올릴 미국의 힘, 뒤를 바칠 한국, 벽을 넘을 중국과의 협상, 그리고 안과 밖을 잇는 사람들. 조각은 이렇게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단 하나였어요.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 실제 판을 뒤집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이 실제로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이 뒤집히는 그림 말입니다. 이야기는 단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되지요. 바로 김정은이 쓰러지는 그날. 저는 그날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려보았어요. 그날이 오면 평양은 겉으로는 오히려 고요할 겁니다. 관영 매체는 한동안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 권력을 향한 물밑 다툼은 이미 불붙어 있을 겁니다. 겉의 침묵이 깊을수록 속의 싸움은 더 치열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 첫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지요. 수령 김정은이 쓰러지면 고모 김여정과 딸 김주애의 두 진영은 서로를 향해 먼저 칼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니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두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도록 잠시 지켜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힘을 아끼는 쪽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실패의 어머니지요. 특히 이렇게 판이 큰 싸움에서는 한 걸음 먼저 나선 자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진짜 승부사는 남들이 다 칼을 뽑을 때 홀로 칼집을 쥐고 때를 기다리지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김한솔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아직 무대 뒤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겁니다. 서두르는 것은 그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지요. 밖에 있는 그가 너무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를 바깥이 들여보낸 자로 의심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기다릴 겁니다. 안에서 판이 무르익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부를 때까지 말이에요. 진짜 힘은 달려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판을 실제로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일 겁니다. 총을 쥔 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의 충성은 수령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 속으로 하나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피 묻지 않은 백두, 억울하게 쓰러진 마지의 아들, 지치고 두려운 장성들에게 그 이름은 새로운 활로처럼 다가올 수 있지요. 군인이라고 해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새 시대가 자기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총구의 방향은 결국 두려움이 가리키는 쪽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같은 사람들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체제 안에 있다가 등을 돌린 자들.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결정적인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흔들리는지, 어느 문이 열릴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두었지요. 그러다 판이 무르익는 그 순간, 안에서 문을 여는 겁니다. 바깥의 뜻과 안의 호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분도 담장을 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문을 여는 손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제가 그 맹세를 제 손으로 부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를 씻는 길은 오직 그 문을 여는 것뿐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문이 열리면 마침내 그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김한솔이 백두의 맞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서는 순간이지요. 그는 총이 아니라 명분으로 그 빈 옥좌를 채웁니다. 억울하게 밀려났던 정통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말이에요. 인민은 처음엔 낯설어 하겠지만 곧 술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남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 한마디가 장마당을 타고 번지면 그것은
어떤 폭음보다도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지요. 진실을 향한 인민의 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을 겁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온 그 마음이 작은 불씨 하나에도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거죠. 낡은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 뒤로서 들어서기 시작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안의 힘만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바깥의 손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요. 미국이 나서서 이 새로운 지도자를 국제 무대에서 정당한 계승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외교의 힘으로 중국을 붙들어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지요. 안에서는 정통성이 옥좌를 채우고 밖에서는 강대국이 그 자리를 떠받치는 그림 말입니다. 이 두 힘이 맞물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승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적이 됩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중국이 개입할 틈이 생기고 이틀이 늦어지면 옛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지요. 그러니 안과 밖의 손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에 맞물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톱니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빈틈없이 맞추는 일이야말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칼을 뽑을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소진시킨 김여정과 김주혜에게 남은 길은 많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협상의 자리에 앉아 새 시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길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차마 냉정하게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한때 제가 그 곁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일 테니까요. 그것은 백두혈통의 마지막 밤일 겁니다. 그토록 섯을 펄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어제의 주인이 오늘의 도망자가 되고 어제의 신이 오늘의 죄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 무상함이 어떻게 들이닥칠지 그 심장부의 생리를 안에서 겪어본 사람으로서 훤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밤을 그릴 때마다 승리감보다 서늘한 슬픔을 먼저 느낍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지막 밤에 피가 최소한으로 그치기를 말입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강물처럼 피가 흐르던 것이 그 나라의 오랜 역사였지요. 그러나 이번만은 달라야 해요. 새 시대가 또 다른 복수와 학살 위에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결국 낡은 시대의 되풀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김한솔의 피 묻지 않은 손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그 밤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저는 그 새벽이 총성 대신 용서로 밝아오기를 그저 간절히 빌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명분입니다. 공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은 깊어지고 피는 늘어나지요. 그러니 짧은 시간 안에 정당한 명분을 앞세워 판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짧은 순간을 붙잡을 수 있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잃지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무엇을 미리 알아두느냐가 앞으로 수많은 목숨의 무게를 가르게 될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때 무엇을 아느냐가 그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준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때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를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으면 우리는 또다시 혼란과 피의 시간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새벽 평양의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이름이 서 있게 됩니다. 총성과 공포가 아니라 오래 잊혔던 맞이의 이름으로 열리는 아침 말이에요. 그 아침은 단지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닫혀있던 나라의 문이 처음으로 바깥을 향해 열리는 아침일 겁니다. 자, 이제 그 문 너머의 세상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무너지고 잊혀졌던 마지 김한솔이 그 자리에 설 다음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이후 가장 먼저 세상에 전해질 소식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소식 말이지요. 온 세계가 숨을 죽인 채 그 첫걸음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수십 년간 세상을 위협하던 그 무기가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이지요. 물론 단번에 모든 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려놓겠다는 그 한마디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한 나라의 변화를 넘어 온 세계가 비로소 한숨 돌리는 순간일 테니까요. 제가 몸담았던 그 나라는 그 무기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제 인민을 굶겼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일 겁니다. 바로 저 깊은 산속 정치범 수용소의 철문이 열릴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죄 없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말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이름조차 지워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고 그들이 다시 햇빛 아래 걸어 나올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상상하면 저는 지금도 목이 맵니다. 제가 옮겨 적었던 그 명단 속의 이름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일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 잘못했거나 힘 있는 누군가의 눈 밖에 났을 뿐이지요. 3대를 잇는 연좌제라는 것에 걸려 태어나 보니 이미 죄인이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철조망 밖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이야기가 값어치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 아침을 간절히 꿈꿉니다. 그리고 나라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공포 대신 숨통이 트이고 굶주림 대신 곡식이 들어올 거예요. 밤이면 어둠에 잠겨있던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할 거예요. 닫혀있던 장마당이 활기를 띠고 바깥 세상의 소식이 조심스레 스며들겠지요.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곧 살아있다는 희망의 증거일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람들은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것을 꿈꾸게 될 거예요. 저는 압니다. 사람이란 작은 희망 하나만 손에 쥐어도 놀랍도록 강해진다는 것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그 믿음이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그동안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내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일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이미 다른 세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남녀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흡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손잡음이어야 하지요. 오랜 세월 등을 돌리고 살아온 두 형제가 조심스레 다시 마주 앉는 것 말입니다. 한 번에 하나가 되려 욕심내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신뢰를 한 겹씩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급하게 담을 허물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 쉽지요. 오랜 세월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려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에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저는 저 멀리 독일이 하나가 되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들도 벽이 무너진 뒤 오랜 진통을 겪어야 했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쁨과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길일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순탄하기만 할 리는 없을 겁니다. 이른 해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 멀리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말투도,
살아온 방식도, 마음의 결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오랜 간극을 메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서 풀어야 할 매듭이 하나 있지요. 바로 이산의 눈물일 겁니다. 헤어진 채 평생을 그리워하다 늙어버린 가족들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다시 끌어안는 것에서부터 진짜 통일은 시작될 거예요. 이 남녘에서 저는 명절마다 북녘을 향해 절을 올리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분들도 계셨지요. 그 애타는 그리움 앞에서는 어떤 정치도 어떤 이념도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 그것이야말로 통일의 처음이자 끝일 거예요. 저는 그 만남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일 겁니다. 다만 그것은 누가 억지로 떠안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북녘의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여야 하지요. 강요된 사상이 아니라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 손으로 미래를 고르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값일 테니까요. 오랜 세월 하나의 목소리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종착점일 겁니다. 강요된 천국보다 스스로 고른 길이 낫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 남녘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때로 시끄럽고 더디어 보여도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깨달음을 언젠가 북녘의 동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한낱꿈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이미 하나씩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흔들리는 후계, 지친 내부, 잊혀진 맞이, 그리고 바깥의 손. 이 조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일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이지요. 준비된 자에게 그날은 기회가 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지난 역사가 늘 그 사실을 되풀이해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그 준비의 첫걸음인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이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어둠을 제 손으로 만든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조각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지은 손이었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둠이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를 끝까지 말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지요. 어떤 이는 저를 두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변절자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 비난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남긴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가닿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해요. 그러니 부디 이 이야기를 그저 흘려듣지 말아 주십시오. 김정은이 쓰러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언제냐의 문제일 뿐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날 준비된 쪽이 미래를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아침을 얼마나 또렷이 그려두었느냐가 그 아침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훗날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이 땅의 피를 막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밤도 두고 온 그 얼어붙은 땅을 떠올립니다. 오래도록 얼음에 갇혀있던 그 어두운 땅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어둠이 더는 두렵지 않아요. 가장 깊은 밤을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지요. 무너지는 것은 한낱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낡은 한 시대일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무는 자리에서는 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법이지요. 백두의 신화는 언젠가 끝이 나고 한반도에는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저는
그런 아침을 간절히 꿈꿉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부디 그날을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